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끝판이라는 거기보다는 한 매듭을 짓고 이 운동 방향이 다시 이제 뿌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근데 그런 시점인데 현 인류의 포태한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자체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자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산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과연 내 삶이 지탱이 될까? 뿌리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살 수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자, 요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영과 육이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방향이 바뀌어질 때 죽는 트랜스휴먼들은 거의 다 영과 육이 다 소멸됩니다. 사실 우리 학술적으로 이제 백신 맞은 인간들은 트랜스휴먼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고 변형된 인간인데 자기 주체적으로 어떤 고도화된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남이 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늘은 그러한 일이 벌어져도 살아날 구멍을 항상 하나는 남겨둡니다.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백신 안 맞았다고 다 그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죠. 생각 자체가 비틀어지고 제대로 뭘 알지 못하면 다 인정청소 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자꾸 인정청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젠 진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전에 했던 반들은 이제 순편을 들어가기 시작해서 순편 제 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이제 근무신고에 나오는 순편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근무신고를 강의할 때는 한 문장 가지고 전체적인 인류 역사의 어떤 진행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폐집을 할 때 제가 중요한 부분만 빼놔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쓸 때 복습할 때 그걸 썼습니다. 근데 그 복습한 내용을 다시 이제 매번 강의할 때마다 못하지만 제가 다른 강의를 준비가 안 됐을 때 혹은 저래같이 PC가 문제가 있을 때 자료 화면이 안 나왔을 때 그렇게 자 근무신고는 제가 한 20년 전부터 계속 준비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편하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듣는 사람들은 처음 듣는 말이 저런 게 있었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새 반환 지금 이제 병명집에서 이야기했는데 병명집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고조선 역사의 전반적인 분쟁과 어떤 왕권 다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병명집을 말하면은 뭐 화폐집이라든지 전적집이라든지 인물집 통칭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다 써있지 않지만은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무신고는 중국에서는 연구를 안 합니다. 왜? 걔네들이 그것을 파면 팔수록 자기네 역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들통이 나고 뾰룩이 나거든요. 이때가 이제 거짓말 역사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 중국에는 덮어버리죠. 자기가 최고인데 다른 고조선 왕가의 계통인 우리가 드러나는데 그는 남조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칭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뭐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중국에서 연구하라고. 대한민국에서 연구를 못합니다. 왜요? 실력이 없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낙 선생님에서 소남전 선생님으로 소남전 선생님에서 이제 그 연구를 제가 이어받았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 가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얘기했던 시경초사 시경은 뭐냐면은 고조선 역사 때 그냥 유행가예요. 유행가 가사인데 유행가 가사에는 그때 그 시간이 애환과 사랑과 또 님을 부르는 또 엄마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호칭이 또 가족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그때의 사회적 현상이 어떠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죠. 뭐 전공 선택으로 초사를 또 배우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초사 왜 전국 시대에 초나라가 있었고 초나라에 무슨 큰 문화가 있었나? 대단한 문화가 있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보니까 지금 초나라는 호남선 부분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부 아사달에서 하야하시고 이제 호남선으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인류에 대한 진짜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한의학의 토대를 다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 그 분을 칭송하는 말들 여러 가지 그때의 사회상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대만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좀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초사를 한번 훑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경 초사에 대해서는 시경 뭐 여러 번 봤지만은 초사는 그때 부분 아마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속에 우리 언어 속에 바로 고조선 역사가 묻어져 나온다는 얘기죠. 언어학자들, 인류학자들이 가장 이야기하는 게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시온을 알기 위해서는 유물과 유적이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다. 언어가 생성되고 그것이 변천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시온의 역사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이라는 것이 거의 역사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그 말 중에 화폐집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와 있어가지고 자 지금 맨 처음에 한번 그림 보세요. 저게 뭡니까? 달 속에 두꺼비가 있어요. 달 속에 왜 두꺼비가 있지? 달 속에 두꺼비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다 그때 고조선 시대의 어떤 생활 방식, 글자 속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우리 민족에게 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달에 토끼뿐만 아니라 두꺼비도 함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을밤 동쪽 하늘에서 환하게 비추는 보름달. 기다란 두 개의 귀와 둥그스름한 몸통을 가진 토끼가 절국공이를 들고 햅쌀을 찍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작은 그림자가 바로 두꺼비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해를 상징하는 것이 삼조고였고 달에는 토끼와 두꺼비가 산다고 믿었습니다. 이 자가 두꺼비 섬자예요. 두꺼비 섬자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전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중국 신화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말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걸 보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딱 치면 자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연관만 시켜주면은 그게 그거구나.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고 그냥 저는 이제 근문 신고 보고 선생님 주신 여러 가지 중국 자료도 보고 제가 저희도 맨띠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너무 수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료를 보여준 분들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기의 역사를 환히 읽을 수 있으니까 다 이런 것이 연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제목부터 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단어 속에 반만 년 전에 고조선 역사가 숨겨져 있음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왜 알아야 합니까? 우리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시작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있고 우리나라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해 지면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범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밤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 치안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도 참 좋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갔다 와서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길거리에 다닐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보여요. 참 귀한 사람들이구나. 예전엔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듣다 우리나라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참 좋은 사람들이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영광일 수도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달에는 사람이 소원을 들어주는 그 무언가 있다고 믿었다. 달에는 신과 함께 동물도 살고 있었다고 믿었지요. 그러면 달을 상징하는 동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토끼는 옆에서 절구 찍고 그 옆에서 두꺼비가 있었죠.
두꺼비가 정답입니다. 두꺼비는 우리 흔히 요물이라고 하십니까? 희경선 동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옛날, 아주 옛날 하늘에 태양이 9개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10개가 왜 9개입니까? 그러니까 선천 역사의 여름 극기에 그 시간, 그러니까 7은 분열의 끝수고 9는 자격의 끝수예요. 끝나고 새롭게 되는, 이제 앞으로 이제 10천이 되게 되는데, 요건 선천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 대목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 하나에다가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9개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혼란과 공포에 빠졌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임금이 하늘에서 벌을 받아 인간 세계에 살고 있는 예를 불러 하늘에 9개의 태양을 정리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자, 예가 누군가 한번 잠깐 보세요. 예는 9개의 태양 중 현재의 태양만 남기고 나머지 태양을 모두 화살로 맞추어 떨어뜨렸습니다. 예 임금은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가장 아름다운 여인 항아를 예의 신부로 맞추어 줍니다. 자, 항아가 누굽니까? 상아죠. 상아 누굽니까? 황제의 딸이죠. 황제를 좀 높이는 거예요, 지금. 항아의 남편이 누굽니까? 대화주씨죠. 자, 대화주씨는 정사 속에 또는 신화 속에 다 감춰버렸어요. 대화주씨가 나중에 신농씨하고 성축하고 이제 호남성으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고조선 하나라 이전에는 계속 대화주씨에 대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둘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지요. 이때 하나를 먹으면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고 둘을 먹으면 신선 세계에 살 수 있다는 전설상의 복숭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복숭아는 신선이 먹는 과일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다고 하죠. 그래서 제사상에는 자, 복숭아를 올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를 하나 정도는 준비해 놓길 바랍니다. 그게 동도지예요. 그 동도지 가지고 이 몸에 있는 나쁜 탁기를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가지고 매일 이제 등을 치고 앞을 치고 뭐 다 몸을 두들기면서 몸에 탁기를 빼죠. 굉장히 시원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 복숭아 나무 얘가 나오니까 그 얘기가 나오네요. 예와 항아는 전설상의 복숭아를 찾아 길을 나섰고 결국 2개의 복숭아를 찾아 하나씩 나누어 먹기로 하였지만 항아가 욕심을 부려 예 몰래 2개의 복숭아를 혼자서 다 먹었습니다. 그러자 항아는 두꺼비가 되어, 그러니까 항아가 어떻게 쓰니까 이제 한철에 나올 겁니다. 항아가 두꺼비가 되어서 신선들이 살고 있다는 달에 가서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달을 상징하는 동물로 두꺼비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는 섬강이 있습니다. 옛날엔 달빛강이었죠. 한밤중 달빛에 반사되는 강물이 아름다워 달빛강이라고 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이름이 붙였는데, 달을 상징하는 두꺼비 한자어 섬으로 대치되면서 섬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섬강이 있잖아요. 고유 이름 찾기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바뀔 이름 같은 예감이 듭니다. 달빛강이라. 전라도 지역의 섬진강도 있죠. 옛 이름은 달래강이었습니다. 예전에 80년대 초반에 저희 고모님 때 이제 창산에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고모님이 돌아가시고 섬진강 쪽으로, 전라도 쪽에 가지고 이렇게 창서 쪽 넘어가는데 그 섬진강의 노을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노을은 이제 처음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강이 섬진강이에요. 그 강에 달빛이 비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물론 달빛 비치는 섬진강을 보지는 못해봤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섬진강이 생각나면 그 생각이 나요. 임진왜란 때 왜군이 달래강 근처에서 진을 치고 호시탐탐 강 건널 기회를 보고 있을 때 강 근처에 살고 있는 두꺼비들이 한밤중에 떼창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고 무서웠던지 왜군들이 괴물이 살고 있다고 판단해 물러났다고 합니다. 고마운 느낌 마을 사람들이 달래강을 두꺼비 섬자를 사용해서 섬진강으로 부르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섬이란 자체 두꺼비를 신성시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대화주씨 항아의 아들이 누굽니까? 저는 고양시예요. 고조선의 국가적 토대를 완비시킨 왕이 바로 전후 고양시고, 제 전후 고양시가 또 지금 전설상의 옥황상제로 왜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황상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금문신고 화폐집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문자는 반파 유지에서 출토된 도문이 시작이며
그러니까 도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제가 해석을 좀 이렇게 했네요. 오제 시기에 시족을 나타내고 이름을 명명한 표조 명시, 족을 표시하고 시를 명한 상현체의 금문으로 이어지고 은어에서 출토된 각고문은 그 뒤에 생겨난 문자이다. 자, 각고문이 생겨난 한 1000년 뒤의 문자가 각고문 문자입니다. 각고문 문자 이전의 문자가 바로 청동이 명문, 즉 고급문입니다. 이는 각고문의 형태가 이미 상현체를 벗어나 추상체 구조로 이행되는 데서도 알 수가 있다. 월은 지금 월로 읽는데 이름 변음이며 정음은 섬으로 읽는다. 달빛 또는 두꺼비 섬을 읽습니다. 이게 섬자입니다. 이게 로 읽는다. 송사, 락제, 잔하, 농령, 고섬, 부천. 우리가 이 한시를 공부할 때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진짜 멋있습니다. 그 상을 생각하면 한자 그 자체가 고리 문자이기 때문에 이 자는 어떻게 해석하는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느낌대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 자체가 형용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말 풀이 문자의 우리말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나라 음을 들어보면 또 목소리가 좋아요. 아름답게 들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우리 민족의 대단한 그 위대성을 찾게 됩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흔히 저 사람 저거 국보가 아니야? 국보이란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중국 땅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중국에서 한판은 열도와 반도로 한판은 저 서쪽으로 나서 세계의 문명을 일으켰다는, 또 나중에 500년 뒤에 500년 더 되죠? 500년, 하나라가 500년, 은나라가 한 300~400년 되니까 한 1000년 뒤에 또 은나라 유민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나와가지고 전 인류 문명을 포착하게 되죠. 자, 세잔한 노을은 그림자를 희롱하고 외로운 달만 하늘에 떴네. 외로운 두꺼비가 하늘에 붕붕 떠 있다. 이렇게 또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섬자가 바로 달을 얘기하죠. 라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알아도 그 말이 어떻게 어떤 의미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나 중국어는 번역책을 안 봐요. 그 원서를 보게 되면 또 이제 그 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칠 때 애들한테 영시를 읽고 내 감동이 오니 안 와요. 그럼 영어 덜 한 거예요. 감동이 온다면 이제 영어 됐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읽고 그것을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정이 일어나면은 그건 공부 제대로 한 겁니다. 자, 시라는 것은 압축적인 사람이 마음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인이 죽은 사회라는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시인이 죽으면 그 사회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성적으로 이게 살아나야지. 감성을 울리게, 우리말 자체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표현력이 대단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이 너무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아마 지금 K-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마음 흔들리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 노래 가사를 해석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요새 유럽에서는 특히 그 김창완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굉장히 히트하고 있고, 그 노래 가사를 다시 재번역해가지고 또 그것을 음미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김창완 노래 중에 청춘이라는 노래가 특히 굉장히 마음이 참 애틋하고 좋습니다. 그럼 청춘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섬이 곧 월이 옛 이름이니 월궁을 달리 섬궁이라고 한다. 자, 추풍 농령 명월 규인. 자, 이것은 이제 요 농에 대해서 다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써봅니다. 자, 가을바람 그림자를 흔들고 밝은 달은 인간의 세상 엿보네. 섬을 변필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달같이 아름다운 눈썹을 가진 여자를 향한 것을 오랜 세월로 본뜻은 없어지고 다만 아름답다라는 뜻만으로 해석된다. 이 섬에서 나온 게 또 뭐예요? 섬섬옥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섬섬옥수가 뭡니까? 아주 아름다운 고운 여자의 손을 섬섬옥수라고 하는데, 그 섬자가 이 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 섬에서 또 고울 선자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또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글자가 많이 없을 때 그것을 빌려와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 그 글자 이대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섬섬옥수,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을 이루는 말. 우리가 또 학교 다닐 때 많이 공부했죠. 요새 학생들이 이제 어휘력이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책을 안 읽어서 그것보다 감정이 말라졌기 때문에, 감정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감정은 뭡니까? 마음은 울리는, 그러니까 heart로 울리는, 마인드가 아닌,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아픈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일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인간이 이를 포기한, 사람으로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위자로부터 먼저 해석해 보자. 옛날 황제가 희화로 하여금 나를 곰곰이 생각토록 하고, 상세하게 생각하도록 하고, 상의로 하여금, 상의가 바로 상하, 하가 이게 됩니다. 하여금 달을 상고토록 했다. 자, 이거 여시춘추 물음표입니다. 자, 여시춘추는 진나라 통일할 수도 재정적 뒷받침을 해준 게 바로 여부리 아닙니까? 여부리가 이제 각 나라다 흩어져 있던 유명한 학자들을 모아놓고 그 역사를 쓴 게 바로 여시춘추입니다. 그리고 여시춘추를 보게 되면 공자가 쓴 춘추가 얼마나 왜곡되게, 얼마나 편협하게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좌구명예, 좌시춘추가 또 있습니다. 좌시춘추 그때 조금 더 명확하게 시대상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라가 통일하자마자 여시춘추하고 좌시춘추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몇 건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한 게 중국 황제족이에요. 자, 황제족이 그렇게 했고 그 짓거리를 지금까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리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한 1초면 바로 알려지게 되는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짓말을 해요. 뻔히 드러나는 말들을 그냥 걔네는 그냥 습성이 됐어요. 습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변명만 하죠.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중국인 하면 치를 떨죠. 그리고 고개를 흔들고. 그리고 그 중국 땅에서 살면 다 인간들이 그렇게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조선족도 그들이 유수부를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역시 외국에서 한국인 척 하면서 나쁜 짓은 다 하죠. 새로운 물에 묻어있으면 그 씻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죽게 되는 겁니다. 필항이 주한 곳에 상의 저물로 서서, 상의는 곧 상의로, 옛날 이름은 의를 아로 읽었다. 자, 상의 정의고 상명체 근문에 근거하면 이 안은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누에 나방이 그릇에 내려와 둥근 배로 알을 낳으려는, 누에는 익충이죠. 누에를 통해서 씨를 뽑아가지고 사람 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시간을 알려주고 알을 낳아가지고 사람의 영양가를 보충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닭과 누에는 굉장히 영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에 잠자리에서 중국 황제족들은 그것을 용을 읽었죠. 용으로 숭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닭은 봉황으로 되었죠. 토종닭 보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그런 닭들이 봉황이 됐고, 이연에 계룡이라 하니 모든 것이 세상 일을 다 알려주고 있음을 모르느니라. 계룡 알고 보면 닭과 누에예요. 모든 것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알려줘요.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도 다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그 자체도 이제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사람을 다 죽여도 절대 다 죽이지 않습니다. 다 죽이려는 기운이 있어도 반드시 살 구멍을 하나 남겨둡니다. 그 구멍을 찾아야 돼요. 그 구멍이 바로 뭡니까? 바로 역사예요. 올바른 역사적 사실. 올바른 역사 사실을 알면은 고수부님께서 하신 말,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수인다. 거기만 딱, 그러니까 태울 줄 해야 돼요. 자,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태울 줄 해가지고, 태울 줄 기운으로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요. 근데 태울 줄 제가 그랬죠. 19명은 다 떨쳐나갑니다. 굉장히 고통이 와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태울 줄 생각하는데 반드시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을 감히 제가 이때가 해왔고,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 태울 줄 하게끔 해가지고 제가 그 나쁜 기운이 있으면 항상 빼주죠. 그때마다 제 몸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그래도 그게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공부한다고 했으니 저도 그걸 감내를 해야 되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과연 태울 줄 하면서 그 많은 고통을 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화폐집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마디씩만 해주려고 해요. 한마디씩만. 여기다 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많은 걸 안 하고 또, 하루에, 이번에 이제 대화 주신 벼화자가 이게 대화 주시를 나타내고, 자, 상아는 그렇게 누에 나방같이 알 낳는 것,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글자를 하나씩, 자, 고군문에 나온 한 100자만 알아도 고전 역사가 확 드러나옵니다. 물론 제가 그건 다 풀이해가지고 했는 아니지만은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전에 이거는 하고 죽어야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고군문 사전, 고군문이 어떻게 별하고 어떻게 나왔는가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항상 그런 말을 하셨는데 못하고 가셨죠. 근데 그건 누구나 근문식을 몇 번 보면은 그거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 그거 아직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글 한 잔씩 매일같이 한 잔씩 이야기할 거니까 오늘 항하고 대화 주시. 그러니까 벼화자에 대해서 다음에 진나라 할 때 진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계토로 내려왔는지 글자 속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속에서 우리는 우리 근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은 그냥 족보를 찾아보면 그 집안의 내력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족보 있는 집안은 개같이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계통이 있는 집은 계통이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제대로 공부하려면 계통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족보가 개망나니 족보면은 공부 못해요. 그리고 죄를 많이 지은 집안은 공부 못해요. 전주이씨 이거 절대 공부 못합니다. 그냥 보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걸 더 공부하려면 다쳐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은 당연히 잠이 음을 적은 글자이며 지음자, 기록할 지자, 음을 기록하는 글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며 말할 것도 없이 월이 호칭, 섬이 비록 먼 옛날에 정칭일이 하나 바른 소리이기는 하나 섬은 분명히 늦게 나온 글자이니 섬안은 당연히 오늘날의 잠아의 개념이에요. 잠이 이게 무슨 잠자입니까? 누의 잠자예요. 자, 요 상의점 한번 보세요. 이게 보시고, 자, 누에 대해서, 자, 우리 경상도에서는 누이 동생, 누이라고 또 그러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누님이라는 말은 누워서 시를 받는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옛 말을, 고조선의 그 말을 경상도에서 그 옛 고를 찾아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또 옛 고는 일본 말에 또 많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그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자마 밑에 있는 요자는 기 조체자이며 이게 기초할 기, 터기자죠. 이로부터 기, 소리의 원천과 뜻의 원천이 나온다. 자, 이렇게 글자 속에서 한자 우리 역사적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실들 보면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근문시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근문시골은 그걸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 근문시골은 제가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내가 10번 이상 보고 그것을 얘기해라.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 근문시골을 그냥 통독을 해야지 그 안에 있는 행간에 있는 여러 가지 뜻과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글자 하나에다가 세계의 역사가 풀어나오니까 모든 종교 사상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강의가 되는 겁니다.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삶 자체가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근문시골이 아주 위대한 게 뭐냐면 이 자체는 인간 삶이 전체가 다 나옵니다. 인간은 태초에 말이 있었나니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자, 말로서 시작해서 말로 끝나시 바로 인간이 삶입니다. 자,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은 언어의 중요성을 자신들의 경전에서 말하곤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창조신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창조신 브라마가 세상을 신성한 단어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인 케메티즘에서는 창조신 아툼이 세상을 만들 때 신성한 언어를 재료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맨 처음에 울면서 나오죠.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서 우리 역사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자, 제가 이제 화폐집에 나온 문장 패러그래프식
공부하다 보면 그게 그거 저래가지고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그거 쭉쭉 읽어주고 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이제 조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거 외에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다른 얘기보다 요것만 얘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말이 바로 고조선 역사, 우리가 지금 현재 쓸 말이 고조선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그 자체, 그걸 알게 되면 그때 역사가 우리가 사실이었구나. 자, 그 말에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말이 없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은 역사가 아니죠. 자,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어떤 문장과 지금 문장 보면 해석이 안 돼요. 뜻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간혹가다 단어 하나씩 그 자체가 드러나면서 전체적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자, 단어 하나만 명확하게 알면 그 단어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안 변해요, 잘. 그래서 중심적인 단어는 명확하게 그 단어가 언제 어떻게 쓰였는가 알면 역사가 풀어나옵니다. 그래서 언어학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근본식으로 판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근본신고는 강의하니까 화폐지문 정량이 있고 화폐지문 꼭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이제 화폐지문 하나하나씩 풀어내려고 합니다. 이 자체만 해도 몇 년을 할 것 같아요, 화폐집에. 근데 많이 안 하고 글자 하나씩 두꺼비 섬자에 대해서 또 월자에 대해서 이러고 공부하면서 글자가 어떻게 계속 변형되고 이렇게 의미가 변천이 되느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